본점 한 평에서 최고 매출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조리가 간편하고 사람들이 꽤 접할 수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덮밥 전문점 창업을 추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을 때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맛의 차이 때문에 압력밥솥을 한 것처럼 윤기 있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향미율을 첨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플레이스의 대형 키워드에서는 검색량이 좀 밀려서 뒤에 보일지언정 세부 키워드, 예를 들면 땡땡동 덮밥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 덮밥 같은 세부 키워드에서 꼭 1페이지 안에 들어야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 과일, 들어가는 식자재, 간장, 공산품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유통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술식당이나 덮밥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정태환입니다. 4년차에 현재 직영점 4곳을 운영하고 있고 가맹점도 여러 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업 아이템은 덮밥입니다. 다른 덮밥들과 다르게 수란에 올라가는 프리미엄 덮밥 컨셉으로 팔고 있습니다. 덮밥 전문점의 전망은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혼밥과 혼술 트렌드에 따라서 덮밥 수요가 되게 많이 증가를 했고, 덮밥 같은 경우에는 조리가 간편하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메뉴 구성이라든지 수요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덮밥 전문점 창업을 추천합니다. 본점 한 평에서 최고 매출 6천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평균 매출은 5천에서 5,500 사이로 나오고 있고 순수익은 1,200 정도 남고 있고요. 들어간 비용이 적다 보니 6개월 안에 투자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덮밥 메뉴이다 보니까 메뉴를 짤 때 세트 메뉴를 통해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손님들은 세트로 푸짐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세트 메뉴 구성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객단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트 메뉴는 우동이라든지 소바 같은 곁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메뉴에 따라서 세트 메뉴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른 경쟁 업체가 하고 있는 세트 메뉴에서 참고할 만한 아이템을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 메뉴 간의 조화를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운 걸 먹을 때 사이드 메뉴로는 계란찜이라든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세트 메뉴를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메뉴를 구성할 때는 보편적인 메뉴 구성군과 가게만의 차별성을 살린 메뉴들로 구성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게만의 특이한 메뉴만 강조하다 보면은 보편적인 메뉴로 드시러 오시는 분들 놓치게 되기 때문에 가게만의 특별한 메뉴들도 팔지만 보편적인 손님분들도 찾을 수 있는 제육덮밥 같은 평범한 메뉴 같은 것도 넣어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밥을 지을 때 쌀 신 방식이라든지 물의 양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생기기 마련이고 그 외적으로 가미할 수 있는 게 다시마라든지 가스오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밥을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다시마 또한 다시마 물을 내서 넣는 방식과 다시마를 직접 넣어서 밥을 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떤 맛을 표현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을 때 향미율을 조금 첨가해서 밥을 짓고 있습니다. 전기밥솥과 압력밥솥의 맛의 차이 때문에 압력밥솥을 한 것처럼 윤기 있고 꼬들꼬들한 식감을 내기 위해서 향미율을 첨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조리를 할 때 미리 재료를 소분해 놓는 방식이 있고 조리할 때마다 무게를 재서 조리 나가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나갈 때마다 무게를 재서 나가는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인분이 겹치는 경우도 있고 고기 추가라든지 토핑 추가 같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무게를 재서 나가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삼겹살 같은 경우에는 기름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스가 잘 안 스며들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름을 좀 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쌀뜨물에 삼겹살을 담가 놓으면 어느 정도 기름기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소스와 더 조화가 잘 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곱창 같은 경우는 잡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잡내를 제거해 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먹지를 계속 하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 조리 과정에서 토치로 살짝 겉면에 불맛을 입히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먹지를 하게 되면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게 되는데 항상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웍질의 경우 어느 정도 숙련도가 필요하다 보니 웍질보다는 마지막에 가미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 덮밥에 술안을 올려드림으로써 매운맛을 중화시키고 풍미를 좀 더 높였습니다. 술안 외에도 계란을 스크램블 에그 형태로 만들어서 올리는 방식도 하고 있고 아니면 당근이라든지 색감이 좀 이쁘게 나올 수 있는 식자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명란이라든지 연어알 같은 보기 힘든 재료를 활용해서 만드시는 것도 다른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마늘의 식감과 향을 통해서 덮밥을 좀 덜 느끼하게 드실 수 있게 고기 토핑을 넣고 마늘 후레이크를 넣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마늘 후레이크가 씹히면 단조로운 식감에서 재미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식자재 배송 관련돼서 매일 올 수 있냐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작은 매장이다 보니까 많은 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조금씩 시키는 거를 선호했고, 대형 유통사가 쉬는 하루만 가지고 유통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문을 할 수 있어서 대형 유통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대형 유통사에서 몇 시 전까지 주문을 꼭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 지역 업체라든지 다른 작은 업체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 과일 들어가는 식자재, 간장, 공산품까지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 홈푸드에서 유통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구매하시면 비용적인 부분을 좀 아낄 수 있는데, 그게 들어가는 노력을 생각해 본다면 적정한 단가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쌀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하, 중, 상, 특상 이렇게 있는데 웬만하면 상 이상 등급의 쌀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 업체랑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초보 창업자분들이 쌀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주변의 동네 업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서 식자재 파는 쌀 가게 같은 곳들을 거래처로 삼아서 거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원가 절감 때문에 고기 원육을 받아서 사용하는 건데, 손질이 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매장의 원가율에 따라 인건비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원자재를 줄일 것이냐에 대한 선택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용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 품목에 한해서 업무를 받아서 직접 손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질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만 조금 생기고 몸에 익으면 굉장히 쉬운 난이도인데, 이걸 매일같이 하다 보면 사실 좀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오로지 선택의 몫입니다. 처음에 고기를 구매하시게 되면 지역에 고기 하시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미트박스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고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형 업체를 쓰다 보니까 새벽에 다 배송이 돼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오픈할 때 와서 식자재를 손질하고 야채 같은 거는 다음 날까지 사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힘든 식자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곱창이 제일 힘듭니다. 곱창 같은 경우에 잡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세척도 굉장히 중요하고, 소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최대한 잡내를 제거해 주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잡내와 식감을 잡기 위해서 만든 염지액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초보 창업자분들이 얼만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얼만큼 보관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처음에는 소량으로 준비를 하면서 매출 추이를 보면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얼마나 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을 때는 버리기도 하고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 매출 대비 양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되면 얼마만큼 나갈지 같은 게 산정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그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되는데, 초반에는 이 정도 팔면 얼마가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계산하셔가지고 식자재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많이 준비를 하는 것보다 재료 관리하기 어려운 메뉴들을 미리 조기 품절들을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덮밥 프랜차이즈 가격대는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개인 덮밥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곱창덮밥의 경우 9,9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맛과 양 대비 만족도를 높게 만들어서 가성비 전략으로 판매하고 있고, 10,000원이 아닌 9,900원, 11,000원이 아닌 1,900원 이런 느낌으로 원래 가격보다 조금 저렴해 보이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메뉴별로 다 원가가 다르고, 잘 나가는 메뉴 같은 거는 마진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높인다든지 매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메뉴별로 원가율을 다 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장에서 사용한 총 원가를 따로 계산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메뉴별 가격으로 책정해야 될 때 고려해야 될 점은 상권도 고려해야 되고 아이템도 고려해야 되고 얼마까지 적게 평균 단가를 맞출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공부를 하셔가지고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희 기준으로 29%, 32%로 메뉴 원가율을 잡아놨습니다. 매장의 총 원가율 같은 경우 34%에서 많으면 37%까지 나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 사용한 플랫폼은 네이버랑 인스타그램 위주로 사용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반의 플랫폼이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형태의 플랫폼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하고 싶다 하시면 네이버를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연남 맛집, 성수 맛집, 뭐뭐 맛집이라는 대형 키워드가 있는데, 그걸 검색했을 때 손님들이 3페이지 그 이상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내에서 노출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스의 대형 키워드에서는 검색량이 좀 밀려서
적어서 뒤에 보일지언정 세부 키워드, 예를 들면 땡땡동 덮밥 아니면 연세대, 고려대 덮밥 같은 세부 키워드에서 꼭 1페이지 안에 들어야 하고요. 1페이지 안에 들게 되면 어느 정도 검색량과 그 유입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대형 키워드에서도 순위가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인기도 많고 검색량도 많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보통 상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꾸준히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손님이 직접 방문을 해서 리뷰를 달 수 있는 영수증 리뷰랑 블로거들이 방문해서 작성하는 블로그 리뷰 두 가지 리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저장하기, 공유하기, 알림받기, 예약하기, 네이버 페이 등을 할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시는 게 네이버 순위 상승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블로그 리뷰라는 게 손님이 직접 와갖고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블로그 체험단이랑 블로그 기자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에는 직접 블로거가 매장에 방문을 해서 음식을 드시고 블로그 글을 발행해 주신 방법과 블로그 기자단은 저희가 직접 사진을 찍고 소정의 원고를 드리고 매장을 홍보해 달라고 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의 경우에는 업체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플랫폼을 활용해서 무료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단의 경우에는 직접 블로거를 섭외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플랫폼을 통해서 섭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리뷰 노트라든지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무료 사이트를 사용하셔갖고 본인 매장에 더 맞게 블로거들과 조율해 나가시면 좋습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도 또 가보고 싶은 매장으로 소문이 난다면 더 많은 블로거들이 방문을 해서 더 많은 리뷰를 작성하기 때문에 블로거 분들한테도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좋은 이미지를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점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배민에서 별점 5.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기요 기준 재주문율이 70% 정도 나오고 있고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도 50%에서 60% 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같은 대형 플랫폼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동네 어플 같은 거는 주문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어서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2km 내에 있으신 분들은 매장을 이제 찾아와서 또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반경 2km 내에 있는 고객분들에게 더 집중하기 위해서 배달팁도 조금 낮춰놨고 배달 마케팅도 2km 내에 있는 분들에게만 하고 있습니다. 높은 평점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배달이 빠른 거랑 음식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손님과의 소통, 유대감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굉장히 본질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야채의 퀄리티라든지 위에 올라가는 고기 혹은 토핑에 대한 퀄리티를 항상 최상의 상태로 고객한테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배달 빠른 가게도 또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상위 노출하고 있는 가게에 비해서 더 빠르게 조리 시간을 잡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리뷰 하나하나 좀 정성스럽게 고객분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칭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리뷰를 다신다면 고객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리뷰도 있겠지만 안 좋은 리뷰도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 좋은 리뷰에 대해서 보고 저희가 바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악의적으로 이제 악플을 달지 않는 한 저희 쪽에서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고객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리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창업이란 일상입니다. 창업을 하면 매일 성장을 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특별한 과정, 힘든 과정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냥 일상처럼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기 때문에 창업은 일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 나눔 콘텐츠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도 처음 창업을 할 때 누군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초보 창업자분들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터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창업 노하우를 알고 싶으시다면 우리 동네 CEO 앱을 통해 확인하세요.